네, 반갑습니다. HRSP 정셰프 복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체인지 인사평가 시리즈 계속해서 여러분과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네. 어떤 거 준비하셨죠? 오늘은 평가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엄청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장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되고요. 네. 사실은 인사평가의 변화의 핵심을 몇 가지 꼽자면 네. 평가권 변화가 반드시 네. 들어가게 되고요. 네. 과연 어떻게 평가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 네. 뭐 그 얘기를 좀 편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지금 평가권 어떠세요? 대부분의 회사가 평가 점수 배분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1차 평가자 60점, 네. 2차 평가자 40점 네. 이런 거예요. 합쳐서 100점. 정교하지 않나요? 네, 정교해 보이긴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평가권이 왜 문제가 될까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과거에 근무 평점 관점에서는 그래도 문제가 덜했죠. 네. 그런데 성과 관리 관점으로 평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평가권이 비율화되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네. 심플하게 보면 네. 이 평가 결과를 피드백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왜냐? 네. 이 결과가 나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누구를 평가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60점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 위에 상사가 40점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직원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평가 결과를 결정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피드백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네. 성과관리 관점으로 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60점밖에 없어. 네. 결국 이거니까. 그래서 이 우스갯소리 이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평가하는 거 피드백을 할 때, 김대리, B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서술어가 내가 너에게 B를 줬어, 이게 아니라 B 나왔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죠. 나는 잘 줬는데 말이야. 나는 잘 줬는데 본부장님이 안 줬나? 그런 식의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이 방식으로 도저히 평가권이 운영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최근에는 평가자 역할 구분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역할 구분 방식. 무슨 역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1차 평가자는 어떤 역할이냐, 네. 2차 평가자는 어떤 역할이냐, 이제 역할이 부여가 되는 것인데, 네. 예를 들어서 팀1을 평가한다고 해볼게요. 네. 그랬을 때, 팀장은 성과 관리 결과 점수를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보통 임시 등급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절대평가 관점이기 때문에 네. 그 역할에 맞는 기대를 충족했냐, 기대를 초과했냐, 기대에 미입했냐. 그래서 보통 very good, good, need improvement 이런 식의 세 개의 등급을 임시 등급을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2차 평가자는 만약 팀원의 경우 본부장일 텐데 그 임시 등급이 공정하게 자의성 없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고서 그 등급에 대한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일부 조정이 일어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을 보통 C 세션, Calibration Session이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차 평가자의 역할은 성과관리 결과 점수를 부여하고 임시 등급까지 주고 2차 평가자는 그 임시 등급이 공정하게 됐는지를 논의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점수 배분 방식보다는 확실하게 1차 평가자가 책임지고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 거의 등급까지 확정을 짓고 네. 2차 평가자는 등급을 자기가 임의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임시 등급을 거의 존중하면서 이제 일부 조정하는 이제 그런 맞습니다. 정도로 간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성과 관리 관점의 인사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권의 변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면 이 방식이 만병통치약이고 무조건 좋은 방식이다 이런 접근은 아니고요. 네. 성과관리 관점의 인사평가를 하려고 보니까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그걸 통해 성과 향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과거의 방식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느낀 것이죠. 그렇다면
성과관리 관점의 인사평가로 가기 위해서는 평가권자의 변화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거의 필수라고 봐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변화를 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대표이사의 관점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1차 평가자에게 권한이 상당히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균형추도 무너지는 것 같고. 네. 대표이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참 좋은 안이긴 한데 저희 팀장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수준이 아직. 그렇죠. 우리 팀장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좀 불안해요. 그렇다면 임원으로 가볼까요? 네. 본부장이 예전에는 그래도 40점이든 30점이든 권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부장이 이제는 점수권을 뺏기는 것처럼 느껴요. 뭐야, 나는 평가권 없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부장은 팀장에 대해서 100점을 갖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팀원에 대해서 권한을 잃는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팀장은 어떨지 아세요? 팀장도 결코 찬성하지 않아. 엄청 부담스러워하지. 맞아요. 예전에는 면피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죠. 이 퍼센테이지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는 내가 실질적으로 결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피드백을 해줘야 되니까요. 네. 오히려 팀장들도 그게 반기질 않아요. 내가 100% 책임져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대표이사도 반대, 임원도 반대, 팀장도 반대. 이러한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보면 이 평가권의 변화는 외부적인 그런 의견과 그 다음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부 컨설팅 기관의 의견이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수용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권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가 등급을 최종적으로 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과거의 방식은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직급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장은 차장끼리, 과장은 과장끼리, 대리는 대리끼리, 사원은 사원끼리. 어때요? 묶어서 네. 경쟁시키죠. 일견타당해 보여요. 네. 왜냐하면 같은 직급끼리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면 이것이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제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야구선수 류현진과 네. 축구선수 손흥민 중에 네. 누가 운동을 잘하냐? 네. 이런 질문은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죠. 한마디로 종목이 다르다면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림을 보면 기획팀의 박 차장, 인사팀의 김 차장, 회계팀의 이 차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잘했냐라는 것은 기획 업무와 인사 업무와 회계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교는 일견타당해 보이지만 상당히 논리적 구조가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무 평정이나 고가 관점에서 점수나 등급을 낸 다음에 차등만 한다라는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말이 안 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어진 그 일, 그 다음에 역할, 기대 이런 거 대비해서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얘기하는 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직급 기준 비교 평가 방식은 철저한 상대평가적 개념에서 들어온 거고,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3명의 차장 중에 누가 1등, 누가 2등, 누가 3등인지를 정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과장이 지금 6명인데 네. 저 6명 과장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야? 이걸 정하는 것이고, 대리 중에서 3명을 1, 2, 3등을 정하고 사원 2명은 1, 2등을 정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실은 직급끼리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을 뿐더러 이 직급 기준 비교를 해버리게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왜 꼴찌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면 HR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유명한 평균 조정과 표준 편차 조정이 들어갑니다. 팀장님이 하는 말 있잖아요. HR놈들이 손대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래도 이게 통계적인 보정인가 한 거래. 과학적이야.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팀장과 인사팀장과 회계팀장의 경향성이 다르니까 네. 평균도 일치시키고 표준 편차도 일치시켰으니까 네. 이것은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이것은 한쪽에 좋은 등급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반배치고사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냥 평가 안 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평가에 대한 회의론도 사실은 많이 나오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등급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최근의 방식은 이제는 성과관리 관점으로 평가권을 바꿨잖아요. 네. 그럼 1차 평가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구성원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획팀은 기획팀끼리의 집단이 형성되고 인사팀끼리의 집단, 회계팀끼리의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 직급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타 부서와 비교를 안 하는 거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절대평가라는 큰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획팀이다 그러면 박 차장, 김 과장, 이 과장, 홍 대리가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의 직급에 맞게 역할, 즉 성과 책임을 달성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달성했다? 그럼 굿. 네. 달성하지 않았다? NI, Need Improvement. 그리고 상당히 초과했다. 그러면 very good.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 기준 평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부서의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그 공정성 자체가 인사관리 전체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네. 결국은 평가권자 변화는 평가 방식 변화와 연결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평가 등급이 정해지는 시뮬레이션 내용을 네. 한번 설명하면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이 네. 존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영지원본부에 기획팀, 인사팀, 회계팀이 있고 그리고 기획팀에는 4명의 직원이 있어요. 박 차장, 김 과장, 이 과장, 홍 대리. 그럼 기획팀장이 성과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점수와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박 차장은 95점에 very good, 김 과장은 85점에 good, 이 과장은 75점에 NI, 홍 대리는 88점에 good. 그래서 보통은 뭐 회사마다 다른데 90점 이상이면 very good, 80점 이상이면 good, 그 다음에 80점 미만이면 뭐 NI 뭐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획팀장은 본인이 리더로서 한 이 성과관리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죠. 네. 인사팀장도 마찬가지로 김 차장, 서 과장, 안 과장, 조 대리, 김사원이 있는데 김 차장은 83점에 굿, 서 과장은 95점에 very good, 안 과장은 88점에 good, 조 대리는 82점에 good, 김사원은 98점에 very good. 그래서 김사원이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김사원이 조 대리와 안 과장보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기대치 대비. 그렇죠. 김사원은 사원으로서의 기대치가 있죠. 그것을 굉장히 초과했다. 이렇게 의견을 준 거죠. 네. 그 회계팀장은 이 차장에게 85점에 굿, 정 과장에게 97점에 very good, 장 대리에게 72점에 NI, 이사원에게 78점에 NI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확정되는 게 아니라 2단계로 갔을 때 경영지원본부장이 이 결과를 한번 리뷰해 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왜곡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조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평가권의 남용을 체크해 보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보통은 임시등급에서는 3등급으로 하고요. 본등급에서는 5등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경영지원본부장은 누가 가장 엑설런트한 인재냐, 우리 본부에서 누가 올해 문제가 있었냐, 이것을 보면서 엑설런트와 UN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3등급이 5등급으로 확장돼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부장이 보니까 우리 조직에서의 엑설런트는 오히려 인사팀의 김사원이야. 이유는 올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김사원이 MZ세대들의 그러한 니즈를 잘 반영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정착되는 데 있어서 구성원의 의견을 잘 수렴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또는 HR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 제도를 잘 안착시켰다.
그러면 우리 본부의 엑설런트한 이제는 김사원이다라고 해서 VG를 엑설런트 조정을 했고요. 반대로 회계팀의 정대리는 사실 이번 회계감사 시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게 정대리의 업무상 실수였어. 그렇다면 이거는 NI로 좀 어렵다. UN으로 조정하겠다 해서 김사원과 정대리를 조정했고요. 그리고 약간 자의적으로 한 것이 보인 거예요. 기획팀의 이 과장은 NI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과장이 이번에 그 M&A를 진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획팀장과 이 과장이 예전부터 앙숙이었어. 사이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 개인의 감정이 자의적으로 반영된 거라면 경영지원 본부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NI를 부수로 조정했고요. 그리고 인사팀의 안 과장은 반대로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데 인사팀장과 요즘 골프를 열심히 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너무 좋아. 그래서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잘 준 거라면 난 조정하겠다. 그래서 GD를 NI로 조정. 그래서 경영지원 본부장은 4명의 등급을 이제 조정을 하는 이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에 있어서 1차 평가권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네. 대신 남용됐을 때 견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주 절묘한 권리 운영이 필요한 거죠. 권한 운영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1차 평가권자에게 임시 등급을 HR로 통보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차 평가자가 조정한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네네. 이런 임원이 있어요. 팀장한테 너 내가 조정했다라는 거 인사팀에 말 안 할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팀장님이 그거를 인사팀이 이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1차 평가 결과를 인사팀에 통보하는 걸 제도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 2차 평가자의 권한의 적정성이 어디까지냐. 보통은 한 등급 정도를 조정을 하도록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권한이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인원수도 전체 인원의 30% 정도로 제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2차 평가자의 그 권한을 잘 운영해 줘야 되는데 2차 평가자가 예를 들어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한 등급에 대한 조정권을 갖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인원의 30에서 50%의 인원에 대해서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권한을 잘 배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조정 시에는 반드시 협의 일지를 적도록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차 평가자에게 성과관리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네. 체크 앤 밸런스를 통해서 형평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그 형평성 조정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렇죠. 예술 활동이네요. 예술 활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가 최초의 디자인하는 것을 계속 고수할 게 아니라 매년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듣다 보면 네. 정말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네.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상대평가나 이렇게 서열 중심의 이 평가를 보면은 기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얘기하고 조정하고 합리적이냐, 어떤 방향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니까 참 그런 변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평가권의 변화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1차 평가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거라고.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가진 맹점이 무엇이냐면 사실 관대화 현상이에요. 뭐죠? 후하게 주는 거죠. 잘 아시죠? 너도 잘했고 너도 잘했고. 근데 절대평가로 바뀌면 왜 관대화가 생기냐.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지금 그것이 궁금할 거예요. 이거 다 잘 주면 어떡하지? 왜냐면 절대평가가 됐을 때 리더는 타 팀의 리더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봤더니 잘 줬네? 이쪽도 봤더니 잘 줬네? 그럼 어떻게 돼요? 뭐야? 나만 엄격하게 주면 우리 팀원들만 손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잘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잘 주게 되면 이 성과 관리가 의미가 없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대화 현상을 막아주는 게 핵심인데 그걸 막아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인건비 예산 배분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인건비 예산을 인사팀이 갖는 게 아니라 인건비 인상 재원을 부서에 내려주는 거죠.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의 인건비 인상 재원이 전체 연봉의 5%예요. 정해져 있어. 네. 그러면 우리 본부에 전부 다 좋은 평가 등급을 주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핵심이 된다. 나아가서 이 예산을 팀 단위까지 배분해 버리면 팀장 입장에서도 우리 팀원들을 경쟁적으로 잘 줄 필요가 없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 예산 배분 방식이 평가 등급의 결정과 연계해서 움직여줘야 돼요. 네. 그 부분은 또 깊이 있게 한번 추가로 다뤄볼 생각 없으신가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네. 한번 보상과 평가의 연계성을 나눌 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까지 평가에 대한 변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가에 대한 변화는 도전이다. 도전이다. 예, 그런데 이 평가의 변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도전은 반드시 우리가 피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체인지 인사평가를 계속 찍고 있는데 부탁 말씀은 이 영상을 보고서 좀 동의가 되시면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인사 담당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서 평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오늘 평가권의 변화와 관련한 시리즈를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